안녕하세요. EBC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한의학 토크쇼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여러분, 여의보감 뭔가 이름이 낯설면서도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한의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죠. 동의보감이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동의보감 하면 한의학의 집대성한 명저이자 또 현대까지도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명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동의보감처럼 시청자 여러분께 매주 유익하고 건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이 시간에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여의보감이죠. 그렇습니다. 여의보감이라고 지었는데 여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유현 씨?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너 여자더라고요. 너 여자. 네, 그러니까 너의 보감, 즉 여러분들의 의학 정보를 담고 있는 보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릴 여의보감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첫 번째 시간을 맞아서 대한민국 한의계를 대표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 그리고 황만기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나 설레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한의학 전문 프로그램이 런칭됐다는 건 또 한의학계에서도 굉장히 또 신선하고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회장님? EBC에서 이렇게 여의보감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한의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상식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이 여의보감이 국민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슬기롭게 건강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아주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회장님 이력을 찾아보니까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이 명문 Y대학교에서 사실은 생화학과를 졸업하시고 다시 한의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한의사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4학년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인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사포닌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사포닌, 네. 예, 그런데 이 사포닌이 인삼뿐만 아니라 더덕에도 있고 뱀독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포닌이 어느 약재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고 발현되는 효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제대로 연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의대를 다시 입학하게 되어서 조금 늦은 나이지만 27살 나이에 이제 가천대 한의학과를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포닌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제도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사들이 한약을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성분이나 이런 그 작용 기전을 연구해내잖아요. 네. 그럼 이것들을 한의사 손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의사가 연구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다루지 못하게 되는 그 제도적인 답답함에 제가 협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걸 직접 바꿔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와, 이 한의업계에서는 굉장한 활동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한의대는 사실 우리 홍주희 회장님처럼 뒤늦게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입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나사라고 부릅니다. 나사요? 나사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준말이 되겠는데요. 네. 네,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렇게 뒤늦게 직장 활동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님으로 오. 활동하고 계시다가 그만두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처음에 나사로 오해를 받았어요. 외모가 노안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나사는 아닙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마구마구 막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나저나 지금 두 분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님 또 부회장으로 지금 역임 중이시잖아요. 정확히 대한한의사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대한한의사협회는요.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대한제국 시절에 1898년에 대한의사총합서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네. 그 단체가 저희 협회의 모태고요.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 동안에 저희 한의학은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한의사 제도가 의생으로 격화가 되었다가 1952년에 국회에서 다시금 국민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 면허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한의사협회이고 법정의료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한의사총합소, 그러니까 1898년부터 120년 넘게 이어져 온 예. 네, 아주 역사가 깊은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 한의학의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한의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로 잡아봤습니다. 한의학의 정말 이 유구한 역사,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제 인류가 시작되면서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그 약초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몸에 유익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서 몸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했었겠죠. 네. 또한 그와 더불어 역대 중국 고대 의서에 보면은 동방의 나라에서는 석침,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침의 원조격이 되겠죠. 석침이라고 하면 돌로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돌을 갈아서 침처럼 몸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경험적인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서 경험의학으로 발전해 오다가 조선 중기 선조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을 집대성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에 세계적으로 널리 골고루 퍼져 있던 동양의학적인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우리나라가 동양의학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유네스코에서 이제 아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되는 그런 쾌거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동의보감은 정말 한의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물이죠. 그런, 네, 정말 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이 편찬된 이후에도 한의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동의보감 편찬 이후에도 당대의 최신 기술들을 흡수하면서 융합하면서 한의학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 다들 아시죠?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주 대표적인 유의이면서 실학자시죠. 유의요? 유의가 뭐냐면 유학자이면서 의사활동을 했던 그래서 저희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정약용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시구나. 어쨌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인두법 그리고 우두법을 문헌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석영 선생님도 다 아마 우리 국민분들이 알고 계신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종두법을 이제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보급을 하고 시행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의생번호 6번의 대표적인 한의사 선생님이죠.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굳이 드려봤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우리 한의학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가 의생신분으로 격화도 되고 이랬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키고자 또 한의학을 온전시키고자 노력하셨던 그런 선배 한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노력이 현재 우리의 발전된 한의학의 굳건한 토대, 정신적 토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우리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과학이자 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회장님, 부회장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한의학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학인지 네. 또 얼마나 심오한 학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한의학이라고 하면 그냥 한방 어떤 치료라든지 네, 뭐 침이나 부항.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과거의 한의학의 모습을 이제 현재의 한의학의 모습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네. 한의학은 시대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 문명과 기술을 같이 통합 흡수해 가면서 같이 학문이 발전해 왔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약초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에는 자연 재배에서 그대로 약재로 사용이 되었었다면 최근에는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시약처에서 정한 규격을 반드시 준수한 것들만 한의원으로 한방 의료기관으로 공급이 되어서 그 GMP라고 하거든요. GMP. 예,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와는 다르게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재들은 모두 GMP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대적인 의료기기들도 함께 한의학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에 GMP 기준을 통과했다 이렇게 해서 뭐 딱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같은 걸까요? 그거는 이제 GMP 기준을 통과한 것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의무사항입니다. 한약재는. 예. 의학이니까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시술 행위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침과 부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침은 우선 1회 전국의 모든 한의 의료기관에서 1회용 멸균침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항컵 같은 경우에도 1회용 멸균 부항컵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이제 현대 과학적인 근거와 관련되어서 저는 꼭 강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SCI급 저널, 굉장히 이렇게 해외 의학 저널,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공신력이 높은 저널에 한의학과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이 뭐 비과학이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짜 뉴스에 속고 계신 상황인 거다. 그리고 현실을 도외시하고 팩트를 도외시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많은 오해가 있다. 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현대 의학에 맞춰서 지금 한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그럼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올려보면은요. 한의학 하면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침, 뜸, 부항, 한약 뭐 이 정도 맞아요. 생각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침도 단순히 병소에 직접 침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침에 전기적 자극을 가해서 더 경혈을 자극한다든지 또 부항 같은 경우도 전기적 부항으로 자동으로 하는 부항컵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용 실을 이용해서 하는 매선요법 또는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도침요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약침이라고 있는데요. 이는 한약재의 특성을 내복으로 복용하지 않고 병소 부위나 경혈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의 건강을 돕고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걸로 아피톡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들어봤어요. 아피톡신이라는 것이 결국 그 한의학에서 하는 약침입니다. 그 벌의 독을 이제 정제하고 추출해가지고 소위 봉독이라고도 하고 봉침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런 형태로 환자들에게 시술을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한의학은 지금도 기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 한의 치료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한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두 MC님들도 한약 많이 드셔보셨죠? 네. 저 어렸을 때 식욕이 좀 없었거든요. 네네. 할머니께서 어찌나 한약을 많이 해주시던지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예, 그 한약이 옛날에는 이제 마시는 한약, 쓴 한약 이런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도 그거 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알약의 형태로도 제형이 변화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먹기가 좀 많이 편해졌죠. 네. 그리고 네네. 캡슐의 형태로도
한약이 나오고 있고요. 연조 X라고 해서 달달하게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먹는 한약뿐이 아니고 씻는 한약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2018년도에는 이 현대화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도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게 현대화된 한의학 치료 시술을 받고 계신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필요에 맞춰서 진화된 과학 기술을 융합해서 계속 이렇게 진보해 간다. 한의학이 계속 진보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SCI급 저널에도 계속 논문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만큼 우리 한의학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국민분들이 시청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통의 과학 기술이 더해져서 더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한의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여전히 한의학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오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시중에 떠도는 이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이제 MC분들께서도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넌센스고 얼마나 잘못됐냐면은요.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약도 그렇고 한약도 그렇고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 처방이 10,000가지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처방 중에서 어떤 것은 간을 치료하고 어떤 것은 신장을 치료하고 또 어떤 것은 피부도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치료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위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쪽에는 본의 아니게 약간의 그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약입니다. 네네.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경우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전문가의 제대로 된 처방하에 복용을 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얘기들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로 자의적으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증상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부작용들이 유발될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도 참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먹는다고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약재를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리가 된다기보다는 네. 우리 몸에서 간에 도움은 안 되더라도 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대신에 다른 부위에는 굉장히 유익한 것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근데 양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맞아요. 이게 보면 그 약초 같은 것을 직접 캐서 이제 드신다거나 네. 어떤 민간요법을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게 문제지 정확한 전문가에게 처방을 받아서 진단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가짜 뉴스가 많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여의보감을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그럼요. 네, 또 올바른 정보를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의계는 이 양의계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의학의 현재 위상은 어떤가요? 예, 우선 대한민국의 의료인이라 하면은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5개 직종이 법정 의료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의료인들이 5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직역의 아집이나 독선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직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재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국민들도 유익하고 그 학문도 널리 발전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속박이 돼 있고 제한이 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저희 협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 제대로 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도 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창궐했을 당시에 네. 한의사분들께서 이제 지역민들을 돌보러 그쪽으로 몰려가셨지만 되돌아오셨던 일이 있던 걸로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당시에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것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국한돼서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아, 예. 그때 그 지역의 의료인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전국에서 한의사들이 알게 되고 87명 이상이 그것으로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원을 내서 그 지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의료인들께서 저희가 그 진료를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국민들의 환자를 외면하고 진료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지자체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이런 안타까움이 저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안타까움들을 슬기롭게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야겠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다 받기 위해서는 이 한의계와 양의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갈등들이 이런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간 의료에서야 국민들이 뭐 양의건 한의건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최소한 공공의료 영역에서만큼은 너나 직역을 가릴 것이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누구나 다 봉사하고 누구나 다 그 능력을 재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회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이 한의사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이제 제도화되기 전에 그 효능이나 효과 등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그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 치료, 즉 한의로 하는 치매 치료가 있고요. 또 이제 고령화하면서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저출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출생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난임 치료, 즉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잘 못 갖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제도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회장님께서 난임 치료 그리고 치매 예방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의 난임 사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한의 난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초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잠정 통계이긴 하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가임 여성들이 생애에 걸쳐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걸로 기대되고 있는 출생아 수입니다. 네. 그 합계 출산율이 0.78명. 밖에 안 되고 이거는 OECD,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선진 국가인데 OECD 전체 평균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게 유례가 없는 낮은 수치잖아요.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예. 사상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한의계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7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한의 난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옆에 계신 우리 홍주희 회장님하고 제가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에서 임원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할 때 네. 2020년도에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2020년도에 참여했던
난임 부부들 대상으로 통계 결과가 202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고서 형태로. 그때 임신 성공률이 무려 17.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7.4%가 100명 중에 한 17명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수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환자들은, 이 난임 환자들은 양방에서도 다 포기했던 환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양방에서의 난임 치료 성공률, 그러니까 인공수정 성공률이 보통 15%거든요.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좋은 성과가 창출이 됐고 또 하나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이게 인위적인 시술이라기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전국 여러 곳에서 이제 조례를 통해서 난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난임 치료의 성공률도 엇비슷하거나 양방에 비했을 때 조금 더 높게 그런 상황을 보고서 형태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비용 측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너무 고가의 치료를 환자들이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1인당 난임 부부 1인당 한의와 관련되어서 치료 비용은 보통 151만 원이었었는데 양방 치료비는 동일한 1인당 2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성과는 비슷하게 또는 약간 상이하게 창출이 됐다는 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저희가 그래도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자체 예산, 조례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데 그럼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먹고 그리고 침을 이렇게 맞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환자에 환자에 따라서 이제 처방도 맞춤 처방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뜸을 통해서 몸에 온기를 돋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가운 자궁이나 아니면 몸이 차가우신 분들 같은 경우 난임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몸의 경락이나 혈맥이 활성화됨으로써 임신을 하기에 더욱 유리한 몸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여자들은 그 시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그렇다면 이 혜택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전국에서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약 4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정 자립도가 100위권 이내인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그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한의사회나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지자체마다 방법이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시점에 참 의미가 있는 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저출산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큰 문제 바로 치매 문제입니다. 지금 한의계에서도 이 치매, 국민의 치매 치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 한의 치매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이 초고령 사회 이미 도달해 있죠.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의 치매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4군데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전라북도 장수군 이렇게 4군데에서 조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약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료들은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 소속 보건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하시면 내가 우리 지자체에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바로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치매 치료, 또 치매 예방과 관련되어서 치매나 뭐 치매 예방의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국제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본은 신경학회, 그러니까 양방 신경학회입니다. 일본 의사들은 한약도 쓸 수 있고 양약도 쓸 수 있고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권한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신경학회는 양방 신경학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치매 환자들한테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적으로 억간산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치매 예방 한약, 치매 치료 한약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네. 조등산이라고 하는 또 아주 대표적인 치매 예방, 치매 치료 한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으로 치매 환자들한테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국제적 흐름이고 네. 두 번째 국제적 흐름은 노벨 생리학상을 2015년도에 받았던 한의학으로 받았습니다. 오, 예. 중국,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SCI급 논문들, 치매와 관련된 예방과도 관련되어 있고 치료와도 관련되어 있고 경도 인지 장애와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국제적인 흐름들이 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립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네네. 이 국립한국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 예방과 치료, 경도 인지장애 예방과 치료와 관련되어서 논문들이 쏟아지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은 십전대보탕이라고 들어보셨죠? 오, 네네. 유명하잖아요. 십전대보탕을 발효해서 발효 한약이 경도 인지장애하고 치매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논문으로 발표됐고요. 네.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또 아주 대표적인 치매, 항치매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저희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값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지만 한의 치료 이후에 경도 인지장애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이렇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 목화 검사라고 하는 거는 경도 인지장애 선별 검사이고 이 MMS의 DS라고 하는 건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이게 치료 전에는 목화 점수가 20.05에서 최종적으로 23.28로 향상, 통계적으로 향상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MMSEDS 점수 역시 24.4점에서 26.61점으로 향상된 결과를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업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젊고 보다 이렇게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치매도 이렇게 한의로 고칠 수가 있다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요. 새롭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한 4가지 정도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좀 많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회장님? 그거는 이제 그 지자체의 예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자립도 문제하고 또 한의학에 대한 그 지자체장의 이해도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이것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치매 예방은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길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가 치매 책임제를 국가가 시행하는 만큼 한의학적인 장점들도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난임하고 치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교통사고, 특히 교통사고 이후에 우리 한의학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입원을 했는데 어디 입원했나 해서 봤더니
한의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 사실 저는 한의원에 입원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한의학 치료를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예, 그 2021년도에 리얼미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표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의 치료의 수요도 조사인데요.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한 번이라도 당해봤거나 아니면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료를 받아봤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 91.5%의 국민들이 한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으면서 또한 그 한의 치료의 우수성, 효과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한의 치료를 국민들이 선호할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아까 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많은 한의에 대한 제약이나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적어도 자동차 보험에서는요. 양방과 한방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 환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양방에서 치료를 받던 한방에서 치료를 받던 자유롭게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 없이 네.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선호하는 또 혹은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 치료를 향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앞에 놓여 있던 허들이 사라지고 단순히 국민의 선택에만 그 의존을 하다 보니까 과반 이상, 즉 현재 작년 기준으로 약 58% 정도의 국민들이 그 한의 자동차 보험 치료를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 같이 허들이 없다면 네. 다른 분야에서도 즉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의 치료의 이용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만큼 한의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한의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합헌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묶여 있는 손발 중에 하나가 현대적 진단기기에 대한 사용 여부였습니다. 네.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모 대학에서 생화과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네. 제가 거기서 석사만 해도 엑스레이 같은 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그런 방사선 안전장치 발생 관리자 같은 리스트에서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엑스레이 같은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법들을 보면은 한의사가 어떤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법도 없고 그동안은 그냥 관행적으로 특정 직역의 그 어떤 압박 속에서 한의사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 작년 12월 22일입니다. 네. 그날 한의학적으로 전혀 유관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이 되지 않으면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아, 예. 즉 국민에게 위해성이 없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죠. 예. 아, 현대 진단기기를 한의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한의학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량적, 계량적으로 저희의 치료 효과나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현대 진단기기를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치료 전, 후 그 효과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현대 진단기기를 통해서 정량화된 데이터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량화된 데이터로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정말 환자 입장에서도 참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걱정인 게 사실 이렇게 또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오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앞두고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실까요? 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가장 피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매일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 한 방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치과를 다 포함해서. 네. 양방도 이런 오진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 제가 진료를 하고 왔는데 네. 오늘도 제가 양방에서 오진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컴플레인 환자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봤는데 갈비뼈 부러진 걸 모르고 계속 근육통 과 관련되어서 시술을 받고 계속 안 나으니까 세 군데 정형외과를 갔다가 다 이제 오진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에서야 겨우 이제 확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의사가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주의 집중을 좀 못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저희한테 뭐 초음파와 관련되어서 오진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는 특정 직역이 있다면 그분들도 원래는 그렇게 매일매일 오진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못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지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넌센스적인 얘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당연히 오진의 어떤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저희 한의계는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이제 확률을 최소화시키고 거의 0에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초음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교육이나 여러 학술 대회, 심화된 어떤 교육을 학부 때 물론 다 배우지만 심화된 임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분들은 안심하고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초음파 진단을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한의학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한의학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화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기간에 보면 이 선수들이 상의 탈의를 했을 때 부항이나 침자국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세계적인 선수들도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학의 세계화 지금 얼마나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솔직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보 교류를 제외하고는 물자 교류나 인적 교류가 상당히 저해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발전했다고 보기는 조금 저희가 나쁘끄럽고요. 그 한의학이 최근에 발달을 하면서 약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안 게임 혹은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내년인가요? 그 올해인가요? 스카우트 예,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잼버리 대회가 또 전국에서 예.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한의 진료가 적극적으로 가서 세계인들을 향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발맞추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저희의 그 아까 일제시대 때 저희가 의생으로 격화됐었다고 그랬죠. 아, 예. 네. 그리고 52년도에 한의사의 면허가 부활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영문 명칭으로 저희 이름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바뀐 그 건가요? 전에는 닥터 오브 오리엔탈 메디슨, 예. 그러니까 동양 의사라고 저희가 영문 명칭이 돼 있었었는데 네. 작년 8월부터는 닥터 오브 코리안 메디슨, 즉 한의 한국 의학의 의사다. 정말 한의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사라고 하는 제대로 된 저희 영문 명칭을 작년 8월에 찾았습니다. 닥터 오브 코리아 메디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전 네. 그리고 이렇게 한의사 분들이 영문명과 이 한국명이 달랐다라는 그 현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저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지내왔습니다. 네. 닥터 오브 코리아 메디슨이라는 이름으로 K-팝처럼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회장님 이제 재임 기간이 1년 남짓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꼭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은 그 모든 국민들과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획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그런 회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있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예.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부담 없이 한의학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장성 강화, 즉 저희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뭐 ICT나 텐스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약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건강보험에 편입이 되어서 지금 국민들이 내고 계신 부담금의 30%만 가지고도
한의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우리 초음파라든지 이런 현대 진단기기들을 활용해서 보다 정량적이고 개량적이고 정확한 그런 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아까 코로나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 코로나19 때 한의사들 참여를 많이 이렇게 방해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질병청과 열심히 이제 쟁송 중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향후 미래에 닥칠 감염병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인 지식으로 보다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과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한의학의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춰서 우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다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부회장님 그 잠깐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의사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좀 짧게 몇 가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데 한 3-4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서울시립 10대 여성 건강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여한의사회와 저희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아까 회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2023년도 8월 달, 올해 8월 달에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5만 명 정도의 해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의 진료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단위로 뭐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교의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한의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구 단위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서 무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정말 저출산 시대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한의학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맞춰봐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 첫 방이었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소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한의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많이 나름 지식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이제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의학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 또 오해했던 것들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조금 MC로서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한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한의원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갈 정도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찾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참 몰랐던 지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의원을 자주 찾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의보감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